너 미영이 맞니? 이 역소리 나는 가방을 네가 무슨 수로 만져? 스폰서라도 잡았니? 백화점 한복판에서 마주친 형님은 미영의 옷차림을 훑으며 천박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직원분, 여기 진열된 신상 가방 5개 전부 포장해 주세요. 일시불로 결제하죠. 제가 내민 검은색 카드를 본 순간 형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제 얼굴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미영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옥 같던 월세방에서 펜트하우스까지 기적 같은 반전의 전말이 지금 공개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명절 당일 새벽 3시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한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미영이 좁은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쉴 새 없이 뒤집개로 전을 뒤집고 있습니다. 벌써 5시간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붙이고 일한 탓에 관절마디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미영이 손목 보호대를 질질 끌어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어이구, 허리야. 끝이 없네, 정말. 미영이 신음 섞인 소리를 내며 켜켜이 쌓인 전 바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방 거실 쪽에서 요란한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 9시가 넘어서야 도착한 큰 동서 현주가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소리쳤습니다. 동서, 여기 배 좀 깎아와봐. 입안이 기름져서 아주 죽겠네. 현주가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을 옆자리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미영이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주방에서 배를 깎아 쟁반에 담아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작은 동서도 거들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동서는 손이 참 빨라. 우리가 하려고 해도 동서만큼 맛이 안 나서 일을 맡기기가 미안하다니까. 작은 동서가 입으로는 미안하다 말하면서도 손은 미영이 내온 배 조각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현주가 배를 씹으며 거실 벽면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우리 그이하고 유럽 골프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가서 어머니 드릴 가방 좋은 거 하나 사올게요. 현주가 최 여사의 어깨를 주무르며 아양을 떨자 최 여사의 입가가 귀에 걸렸습니다. 최 여사가 현주의 손을 토닥이며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지. 돈 잘 버는 남편 둔 덕에 내가 호강하는구나. 미영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 앞에 섰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화기애애한 대화 속에 미영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현주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미영의 앞치마 주머니에 빳빳한 5만원권 2장을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동서, 이거 받아. 동서는 돈 없어서 명절 보내기도 힘들 텐데 몸으로라도 때워야 집안 구실하지 않겠어? 이게 우리 집안 법도니까 사양하지 마. 현주가 미영의 어깨를 툭 치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젖은 손으로 주머니 속 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주방 문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던 상민이 그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민의 눈동자가 분노로 파르르 떨리며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상민이 현관문 앞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상민아, 너 거기서 뭐하니? 들어와서 절 올릴 준비 안 하고. 최 여사가 거실에서 상민을 부르는 목소리에 서리빨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민이 굳은 표정으로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례상 앞에는 이미 장남 영식과 둘째가 거드름을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상민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너는 애가 명절인데 빈손으로 오냐? 형들은 어머니 용돈에 갈비 세트까지 챙겨오는데 너희는 정말 염치도 좋다. 최 여사가 상민의 낡은 양복 소매를 잡아당기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영식이 뒷짐을 진 채 껄껄 웃으며 상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상민아. 너 사업 망하고 나서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됐다? 재수 씨 고생 그만 시키고 어디 가서 노가다라도 제대로 뛰어라. 재수 씨 보기가 민망해서 원. 영식이 상민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웃음 섞인 충고를 던졌습니다. 미영이 주방에서 국그릇을 들고 나오다 영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식이 미영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수 씨, 요새 표정이 왜 그래? 우리 상민이가 돈 못 벌어다 줘서 불만이야? 집안물 흐리지 말고 교육 좀 잘 받아야겠어. 미영의 손이 부르르 떨리며 국그릇 속 국물이 바닥으로 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민이 차례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제사 그릇들이 정갈하게 놓인 상판을 양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상민. 절 안 올리고. 최 여사가 소리를 질렀지만 상민은 대답 대신 온 힘을 다해 상을 그대로 들어 올려 거실 한복판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거리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녹그릇들이 바닥을 뒹굴고 뜨거운 탕국과 전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현주와 작은 동서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미쳤냐고. 영식이 눈을 부라리며 상민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상민이 영식의 앞을 가로막으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사람 대접도 안 해주는 이 집구석에서 제정신으로 버티는 게 병신이지. 상민이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미영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 일으켰습니다. 상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최 여사가 뒷목을 잡으며 소파로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저 불효자 자식이 애미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최 여사가 발을 구르며 통곡을 시작하자 둘째 형이 상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오늘 죽고 싶냐? 어디서 어른들 앞에서 행패야. 둘째가 상민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상민이 그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어른? 동생 사기당해서 길거리에 나앉을 때 모른 척한 게 어른이야? 내 마누라 종년 부리듯 부려먹으면서 비웃은 당신들이 식구냐고. 상민이 미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현관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가족들이 뒤에서 육두문자를 퍼붓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오늘부로 이 더러운 집구석이랑은 끝이야. 다시는 우리 찾지도 말고 길거리에서 봐도 아는 척하지 마. 상민이 마지막 중대 발표를 던지듯 내뱉고는 미영을 데리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영식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가. 나가서 거지처럼 굶어 죽어봐. 다시 빌러오기만 해봐라. 상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낡은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상민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조수석에서 숨을 죽인 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민 씨, 이제 우리 정말 어떡해? 갈 곳도 없는데. 미영이 젖은 앞치마를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상민이 휴대폰을 꺼내 잔액을 확인하더니 힘없이 핸들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10,000원도 채 남지 않았고 기름 게이지는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근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 저놈들 얼굴 보고는 1분도 더 못 있겠어. 상민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트럭은 명절 아침에 한적한 도로를 정처 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 단지들을 지나 상민이 향한 곳은 동네 귀퉁이에 있는 낡은 찜질방 주차장이었습니다.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시동을 끈 트럭 안으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조금만 쉬자. 조금만 쉬었다가 생각하자. 상민이 트럭 뒷좌석에서 굴러다니던 얇은 담요를 꺼내 미영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야윈 옆얼굴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좁은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밝아올수록 배고픔과 추위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목을 죄어왔습니다. 미영아, 아무래도 일단은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 내일 당장 노가다라도 나가려면 연장은 챙겨야 하니까. 상민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시어머니 명의로 된 비좁은 월세방이 전부였습니다. 부부는 패배자처럼 고개를 숙인 채 다시 그 지옥 같은 연고지로 차를 돌렸습니다. 월세방 현관문을 여는 순간 썰렁한 방안 공기가 부부의 가슴을 서늘하게 찔렀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은 상민은 어두운 천장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가운 월세방 바닥에 몸등을 붙인 상민이 멍하니 천장의 곰팡이 자국을 응시했습니다. 방 안은 입김이 나올 정도로 서늘했지만 상민은 보일러 스위치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든 10,000원짜리 한 장이 현재 부부가 가진 전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이 부엌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며 쌀을 씻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민 씨, 밥 다 됐어. 와서 조금이라도 먹어. 미영이 김치 한 보울과 멀건 된장국을 상 위에 올리며 상민을 불렀습니다. 상민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민은 3년 전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고 공장문에 빨간 딱지가 붙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상민은 무릎이 발갛게 붓도록 최 여사 앞에서 빌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공장 기계값만 치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상민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지만 최 여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상민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내가 너 사업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내 노후 자금은 내 놈 밑 빠진 독에 부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최 여사는 그 길로 상민을 내쫓았고 영식과 둘째 역시 상민의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형들은 친척 결혼식장에서 상민을 마주칠 때마다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미영은 시댁 식구들의 멸시 속에서도 김장철이면 불려나가 배추 100포기를 홀로 절여야 했습니다. 미영이 퉁퉁 부은 손으로 배추를 나를 때 영식은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비웃었습니다. 재수씨, 이거 다 절여놓고 가야지? 어머니가 재수씨 일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다고 칭찬하시더라. 영식이 상추쌈을 입에 밀어넣으며 미영에게 낄낄거렸습니다. 상민은 아내의 그런 수모를 알면서도 당장 방세를 낼 돈이 없어 주먹만 쥐어야 했습니다. 상민은 밥상을 물리며 구석에 놓인 낡은 신발 상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상자 안에는 상민이 잠도 자지 않고 매달렸던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 샘플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민 씨, 그거 아직도 안 버렸어?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미영이 상민의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민이 샘플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 목숨이야. 세상이 다 쓰레기라고 해도 정 이사님만큼은 이걸 믿어줬어. 상민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통신비 체납으로 수신이 정지되었다는 안내 문자만 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상민이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자 미영이 깜짝 놀라 상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상민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낡은 노트북을 켰지만 전원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민은 결국 옷을 챙겨 입고 집 근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날도 추운데 좀 쉬지 그래. 미영이 현관문까지 따라오며 상민을 붙잡았습니다. 상민이 신발끈을 꽉 조이며 미영을 돌아보았습니다. PC방 가서 메일이라도 확인해 봐야겠어. 정 이사님한테 무슨 소식이 왔을지도 모르잖아. 상민은 PC방 구석 자리에 앉아 눈이 빠지도록 메일함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광고 메일뿐 상민이 그토록 기다리는 답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민은 터덜터덜 PC방을 나와 공사 현장 반장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반장님, 저 상민입니다. 내일 나갈 수 있는 현장 있습니까? 상민이 수화기를 붙잡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반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민 씨, 지금 공사 대금이 안 들어와서 난리야. 당분간은 사람 안 쓰니까 전화하지 마. 반장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자 상민은 멍하니 서서 끊긴 신호음만 들었습니다. 길거리에는 명절을 맞아 고운 옷을 입은 가족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그들 틈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민은 대형마트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전단지 좀 받아주세요. 새로 생긴 식당입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낯익어 고개를 들어보니 찬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은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푹 숙인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승용차 한 대가 미영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창문이 내려가더니 영식의 아내인 현주가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동서 아니야? 여기서 이런 거나 하고 있었어? 현주가 입을 가리고 깔깔거리며 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미영은 당황해서 손에 든 전단지를 등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주는 차 안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바닥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동서, 이거 줄 테니까 내 차 앞에 떨어진 전단지 좀 치워줘.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네, 정말. 현주가 차 창문을 올리고 유유히 사라지자 미영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상민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상민은 차마 아내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골목 어귀에 숨어 숨을 죽이고 울었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 않고 묵묵히 전단지를 챙겨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각자의 고통을 삼켰습니다. 상민은 잠든 미영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이를 갈았습니다. 상민은 벽에 붙은 최 여사의 사진을 떼어내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최 여사는 그 시각에도 친척들에게 상민이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모함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명절 사건이 지난 지 딱 일주일이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낮게 내려앉아 진눈깨비를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촛불 하나를 켜둔 채 낡은 가방에 헌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연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상민은 구석에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낡은 노트북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끝내 바닥에 손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입김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차오른 절망은 그보다 더 시렸습니다. 상민 씨,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어머니가 오늘까지 비우라고 사람 보낸다고 하셨잖아. 미영이 짐가방 지퍼를 닫으며 젖은 목소리로 묻자 상민은 대답 대신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온하던 골목길을 가로질러 거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문고리를 거칠게 돌리며 발로 문하단을 사정없이 걷어차는 진동이 방바닥을 타고 상민의 몸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아, 이상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영식의 날 선 고함이 들리자 미영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상민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상민이 굳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자마자 영식이 험상궂은 사내들을 데리고 안으로 무례하게 들이닥쳤습니다. 영식은 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어와 거실 바닥에 보란듯이 침을 뱉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당장 짐 빼라고 하셨다. 안 나가고 버티면 용역들이 다 드러내기로 했으니까 좋게 말할 때 꺼져. 영식이 거실에 놓인 낡은 식탁을 발로 걷어차자 위에 있던 미영의 빈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미영이 사들였던 저렴한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며 상민의 발등에 작은 상처를 냈습니다. 미영이 울먹이며 영식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간절하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주버님, 해도 너무하세요. 갈 곳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길바닥으로 내모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미영이 무릎을 꿇을 기세로 매달렸지만 영식은 코웃음을 치며 미영의 어깨를 매몰차게 밀쳐버렸습니다. 미영이 뒤로 넘어지며 벽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히자 상민이 눈을 부라리며 영식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짐승도 자기 새끼는 이렇게 안 해. 당장 내 마누라한테서 손 떼라고. 상민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덩치 큰 사내들이 순식간에 상민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상민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신음하며 영식의 구두 끝을 노려보았습니다. 영식은 방구석에 놓인 상민의 신발 상자를 발견하고는 그 위에 올라타 발로 짓밟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이게 내 놈이 말하던 그 대단한 보물이냐? 쓰레기 같은 칩 조각들을 모아두고 아주 난리법석을 떨었네. 상민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사내들의 단단한 압박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던 반도체 샘플 조각들이 영식의 구두 밑에서 비참한 소리를 내며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영식은 방 안에 남은 가구들을 창밖으로 던지라고 사내들에게 지시하며 유유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일주일 줬으면 많이 준 거야. 당장 안 꺼지면 쓰레기차 불러서 싹 다 밀어버릴 줄 알아. 이건 어머니 명령이야. 영식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멀어지고 동네 주민들이 창가에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민은 엉망이 된 방 안에서 부서진 검은 칩 조각들을 손으로 주워 담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미영은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지도 못한 채 남편 옆에서 넋을 잃고 앉아 바닥을 후쳤습니다. 상민 씨, 우리 이제 정말 어떡해. 전기도 끊기고 돈도 없는데 어디로 가서 자야 하냐고.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상민의 어깨를 다독였지만 상민은 대답 대신 피가 배어나오는 손으로 칩 조각만 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이라도 하려던 미영은 큰 동서 현주의 행패 때문에 식당 주인에게 쫓겨났다는 소식을 전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주가 식당까지 찾아와 이런 질 낮은 사람 쓰면 가게 망한다며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어둠이 깔린 방에서 서로를 껴안고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감을 맛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미영아, 나 이대로는 못 죽어.
저 인간들 보란 듯이 내 발밑에 무릎 꿇리고 말 거야. 상민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하며 바닥에 던져두었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 고물상을 전전하며 번 돈으로 간신히 휴대폰 수신 정지를 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화면에 낯선 국제전화 번호가 선명하게 떠오르며 방안을 비췄습니다. 여보세요. 이상민입니다. 상민이 숨을 죽이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숨이 넘어갈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민아, 나다 정이사야. 너 지금 어디야? 소식 들었어? 대박 났다. 정말 대박 났어. 정이사의 외침에 상민은 멍하니 눈만 깜빡이며 휴대폰을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상민의 기술력을 최종 확인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금을 준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상민은 부서진 샘플 상자 속에서 다행히 구두 끝을 피해 온전하게 남은 핵심 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민은 그 작은 칩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꺼이꺼이 오열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살았어. 우리 정말 살았어. 상민이 미영을 끌어안고 소리치자 미영도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남편의 등을 때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상민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벼랑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입구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상민의 눈에는 분노 대신 서늘하고도 단단한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진눈깨비를 보며 처음으로 내일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낡은 월세방의 틈새로 스며들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묵직하고 육중한 엔진 소리가 고요한 골목의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상민이 번쩍 눈을 뜨고 현관문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상민의 옆에서 웅크리고 자던 미영도 불길한 예감에 어깨를 떨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시 후 낡은 철문 앞에 멈춰선 검은색 대형 세단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급히 내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상민아, 안에 있니? 나다 정이사야. 익숙하면서도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상민이 맨발로 달려나가 문고리를 잡아챘습니다. 그곳에는 3년 전 사업이 풍비박산 날 때 마지막까지 상민의 곁을 지키려다 함께 빚더미에 올랐던 정 이사가 서 있었습니다. 정 이사는 헝클어진 머리에 초라한 작업복 차림인 상민을 보자마자 그의 앙상한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상민의 뒤를 따라 나온 미영이 눈을 비비며 영문을 몰라 멍하니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님, 이 새벽에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겁니까? 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정 이사가 품 안에서 최신형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영문으로 가득한 계약서와 함께 상민의 이름이 적힌 해외은행 계좌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상민의 휴대폰이 약속이라도 한 듯 요란한 진동과 함께 입금을 알리는 알림을 연달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뒤에 붙은 0의 개수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던 미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다 끝내 바닥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상민아, 미국 본사에서 네가 보낸 마지막 샘플 확인하고 바로 계약금 쌌어. 이건 선급금일 뿐이야. 네가 가진 그 원천 기술 가치가 수천억을 넘는다고 전문가들이 난리야. 정 이사가 상민을 껴안고 좁은 거실 바닥을 뒹굴듯 기뻐하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미영은 믿기지 않는 숫자를 보고 또 보다가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덩어리가 한순간에 가루가 되는 듯한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상민은 울고 있는 아내를 가슴팍에 가두듯 끌어안으며 정 이사에게 서늘할 정도로 단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사님, 일단 우리 여기서 당장 나가야겠어. 더는 이 지옥 같은 곰팡이 냄새 속에 단일초도 있고 싶지 않아. 상민은 주방 구석에 처박혀 있던 미영의 낡은 가방을 챙겨 들고 단 한 푼의 미련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을 빠져나갈 때 저 멀리서 영식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상민은 창밖을 응시하며 동생의 성공을 전혀 모른 채 활개치는 형의 뒷모습을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단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5성급 호텔 정문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대표님, 우선 여기서 지내면서 정리하시죠. 제가 이미 이 호텔에서 가장 비싼 방으로 잡아놨습니다. 정 이사의 안내로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부부를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미영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낡은 운동화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닿는 것이 송구스러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상민이 그런 미영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당당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최고층 방 문이 열리고 화려한 샹들리에와 도시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이 펼쳐지자 미영은 입을 막았습니다. 상민 씨, 우리 정말 다시 살아난 거 맞아? 나 자꾸 겁이 나. 이거 꿈이면 깨기 싫어. 미영이 호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으며 묻자 상민이 아내의 거친 손등을 자기 뺨에 갖다 댔습니다. 상민은 곧바로 정 이사가 미리 섭외해둔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팀을 호텔로 호출했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의 변호사들이 줄지어 들어와 상민 앞에 고개를 숙이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상민은 창밖의 야경을 등지고 거만한 자세가 아닌 가장 낮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그 월세방 법적으로 내가 다 방어할 수 있게 조치하세요. 위약금 10배로 던져주고 소유권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부부 괴롭혔던 영식 형님과 그 일당들에 대한 조사도 당장 착수하십시오. 변호사들이 받아 적는 만년필 소리가 사각거리는 정적을 기분 좋게 갈랐습니다. 상민은 미영에게 호텔 전용 카드를 건네며 백화점에 가서 필요한 것을 다 사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내줬던 미영도 남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 호텔 전용 리무진을 타고 백화점 명품관에 들어서자 점원들이 달려와 겉옷을 받아주었습니다. 고객님, 이 코트가 이번 시즌 하나뿐인 제품인데 고객님의 기품과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점원이 건네는 거울 속에는 전단지를 돌리던 초라한 며느리가 아닌 우아한 귀부인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미영은 정장과 구두, 보석까지 완벽하게 무장한 채 호텔로 돌아와 남편 앞에 섰습니다. 상민 역시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을 거쳐 냉철한 기업가의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최고급 요리를 즐기며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그 인간들 눈에서 피눈물 쏟게 해줄 거야.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해. 상민의 말에 미영은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삼키며 그동안 심장을 갉아먹던 설움을 씻어냈습니다. 상민은 비밀리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를 계약하고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최고급 가구들이 들어차는 동안 부부는 그들만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시댁 식구들은 상민 부부가 야반도주했다며 자기들끼리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거지놈들 방세낼 돈 없어서
도망간 게 분명해요. 그 보증금은 이제 제가 관리할게요. 영식이 최 여사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상민의 보증금을 챙길 궁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거대한 복수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상민은 정 이사와 함께 설립할 새로운 법인의 정관을 검토하며 차갑게 입술을 씹었습니다. 이제 묵은 빚을 철저히 청산할 시간이라는 상민의 눈빛이 스위트룸의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상민은 호텔방에 비치된 고급 만년필을 집어들고 영식의 이름 옆에 X자를 크게 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형제들이 무너질 순서와 방식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그 서늘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창밖의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화려할 것이고 그들에게는 더 참혹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부는 넓고 푹신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상민은 미영의 귀밑머리를 만지며 다시는 아내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참아왔던 평온한 잠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고요했지만 해가 뜨면 상민의 이름은 이 도시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될 것이었습니다. 상민은 감기는 눈꺼풀 사이로 최 여사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지막 경고를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상민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지며 방 안의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호텔 밖에서는 여전히 찬 바람이 불었지만 부부의 방 안은 승리의 기운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기적 같은 전환의 밤이 지나가고 운명의 톱니바퀴가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민은 이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세상을 뒤흔들 권력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은 상민과 미영의 삶을 완전히 다른 행성으로 옮겨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상민은 매일 아침 한강의 물줄기가 발 아래로 굽이치는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떴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신사옥으로 출근하는 상민의 뒤에는 건장한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상민이 올해의 혁신 기업 가상을 수상하며 뉴스 메인 화면을 장식하던 날, 미영은 거실의 대형 화면을 보며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미영의 피부는 전문 관리사의 손길을 거쳐 백옥처럼 빛났고 그 거칠던 손등의 굳은 살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상민 씨, 오늘 뉴스 정말 멋지게 나왔더라. 축하해. 미영이 퇴근한 상민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상민이 미영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야, 미영아. 아직 그 인간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의 발끝도 모르고 있잖아. 상민은 여전히 트로트 방송만 보며 소위라는 시댁 식구들이 자신의 성공 소식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그들이 가장 무지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미영은 고교 동창의 소식을 듣고 생전 처음으로 최고급 리무진의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과거 가난하다는 이유로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던 동창의 장소에 도착하자 기사가 차 문을 정중히 열었습니다. 사모님, 모임 끝나기 10분 전에 다시 대기하겠습니다. 기사가 허리를 굽히자 동창들이 입을 벌린 채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은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연회장에 들어서며 가장 비싼 코스를 주문하고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동창들이 미영의 가방과 보석에 대해 묻느라 정신이 없을 때 미영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동창회를 마친 후 미영은 기분 전환을 위해 시내 백화점 VIP 라운지를 찾았습니다. 고급 소파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즐기던 미영은 라운지 입구에서 낯익은 신랑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저번 주까지 세일 품목이었잖아요. 왜 갑자기 가격이 올라요? 큰 형수 현주가 할인 매대 앞에서 점원을 붙잡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유행이 지난 가방 하나를 두고 몇만 원을 깎아달라며 백화점이 떠나가라 소란을 피웠습니다. 미영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우아하게 라운지를 걸어 나와 현주의 뒤에 섰습니다. 현주가 씩씩거리며 뒤를 돌아보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미영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너 미영이 맞니? 네가 왜 여기 있어? 현주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현주는 미영이 들고 있는 가방이 억대를 호가하는 초고가 한정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미영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현주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너 이거 다 어디서 났어? 설마 상민이가 어디서 사기라도 친 거야? 아니면 너 스폰서라도 잡았니? 현주의 천박한 발언에 미영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점원을 불렀습니다. 점원이 미영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최 VIP 고객님 오셨습니까?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미영이 현주가 만지작거리던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현주가 승리감에 젖어 미영을 비웃으려던 찰나 미영의 입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가방이랑 저기 진열된 신상 가방 5개 전부 포장해 주세요. 일시불로 결제하죠. 미영이 블랙카드를 내밀자 현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현주가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 움켜쥐었지만 점원이 정중하게 현주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미영은 포장된 쇼핑백들을 수행기사에게 건네며 현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사람은 누릴 때 누려야지 평생 그렇게 할인 매대만 뒤지면 인생이 너무 슬프잖아요. 이 가방은 내가 불쌍해서 하나 줄까 했는데 형님 품격에는 안 어울릴 것 같네요. 미영이 현주의 어깨를 가볍게 털어내고 라운지로 돌아가자 현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주는 영식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영식은 코방귀를 뀌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 거지 같은 것들이 무슨 돈이 있어? 분명 어디서 짝퉁 빌려다가 쇼한 거겠지. 신경 꺼. 영식은 오히려 최 여사에게 상민 부부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즐거워했습니다. 상민은 정 이사와 함께 신사옥 이전 기념 파티를 호텔 연회장에서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상민에게 명함을 건네며 줄을 서는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상민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믿어준 아내 미영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준 단 한 사람, 제 아내 미영이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부부는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고통을 완벽하게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민은 이 화려한 파티의 끝에 형제들을 위한 특별한 초대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시댁 식구들의 최근 동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영식이 어머니의 땅을 담보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상민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군. 자기들이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갈 시간이 말이야. 상민은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와인 잔을 기울이며 어두운 밤하늘을 응시했습니다. 미영도 남편의 곁에 서서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두 사람의 성공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복수의 칼날은 날카롭게 갈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부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시댁 식구들의 비명이 이 도시의 소음에 묻힐 것이라는 확신이 상민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부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운명을 쥐고 흔드는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민은 마지막 남은 와인을 들이켜고 잔을 내려놓으며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 모임을 제안하라는 상민의 지시는 거대한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부부의 눈동자는 마치 먹이를 앞둔 맹수처럼 매섭고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잔혹한 심판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오후 상민의 개인 휴대폰으로 낯익은 번호가 찍힌 메시지가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상민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검토하다가 진동을 멈추지 않는 휴대폰을 무심히 들어 확인했습니다. 메시지의 발신자는 큰형 영식이었고 그 내용은 평소의 조롱과는 달리 절박함이 묻어나는 비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며 현재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상민은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의 도심 풍경을 응시하다가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변호사팀 대기시키세요. 병원으로 갑니다. 상민은 미영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고 두 사람은 병원 로비에서 만나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과 함께 중환자실 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를 가득 채운 것은 슬픔의 흐느낌이 아니라 천박한 고성과 욕설이 섞인 싸움이었습니다. 영식과 둘째 형은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실 문 앞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큰 동서현주는 옆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우리가 왜 병원비를 다 내야 하느냐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어머니 땅 제일 많이 가져갔잖아. 그러면 수술비도 네가 독차지해야지. 둘째 형이 영식의 얼굴 등에 침을 뱉으며 소리치자 영식이 그를 바닥으로 밀쳐내며 고함을 쳤습니다. 영식은 이미 어머니 명의의 땅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라 당장 입원비 100만 원조차 결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상민과 미영의 모습에 형제들의 시선이 일제히 고정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상민의 뒤를 따르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과 상민의 손목에서 빛나는 시계를 보더니 순식간에 눈빛을 바꿨습니다. 어이구 상민아, 너 아주 대박 났다더니 정말이었구나. 어머니가 저러고 계신데 이제야 오면 어떡해. 영식이 뻔뻔하게 다가와 상민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수행원들이 단호하게 영식의 팔을 꺾어 뒤로 밀어냈습니다. 상민은 형들을 벌레 보듯 무시한 채 중환자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최 여사는 각종 기계 장치에 의지한 채 초췌한 모습으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침이 흘러나오고 한쪽 팔다리는 힘없이 꺾여 있는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미영이 간호사를 불러 상황을 묻자 간호사는 한숨을 내쉬며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가족분들끼리 싸우느라 수술 동의서도 안 써주시고 계셨어요. 기저귀 갈아줄 사람도 없어서 환자분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미영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 직접 수건을 적셨습니다. 미영은 냄새나는 오물이 묻은 최 여사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자신을 닦아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더니 수치심과 회한이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시각 복도에서는 영식이 상민에게 다가와 병원 원무과에서 발행한 중간 정산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야, 상민아. 너 돈 많이 벌었다며? 자식이면 효도를 해야지. 이 병원비 네가 다 결제해라. 우리는 지금 한 푼도 없다. 영식이 뻔뻔하게 종이를 상민의 가슴팍에 던지자 상민이 그 종이를 손으로 구겨 바닥에 버렸습니다. 상민은 영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났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응조렸습니다. 어머니 땅 팔아먹을 때는 장남 노릇하더니 병원비 앞에서는 동생 찾는 거야? 양심도 정도껏 있어야지. 둘째 형도 가세에 너 같은 놈은 집안의 수치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상민은 변호사를 시켜 그들에게 서류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이 어머니 몰래 도장을 도용해 대출을 받은 내역과 횡령 정황이 담긴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상민은 어머니를 최고급 VIP 병실로 옮기라고 지시한 뒤 병원 관계자들에게 형제들의 출입을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들은 가서 경찰 조사나 준비해. 어머니 돈 훔친 데가 내가 똑똑히 치르게 해줄게. 상민의 선언에 영식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허공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지만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밤새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돌려 뉘었습니다. 최 여사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미영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굳어버린 혀는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그런 시어머니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조용히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아들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버렸는지. 미영의 차분한 목소리에 최 여사는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상민은 병실 밖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형들을 완벽하게 매장할 법적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형들이 저질렀던 모든 비리와 악행이 상민의 손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그날 밤 어머니의 집 금고를 털기 위해 몰래 잠입했다가 상민이 미리 배치한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병원 앞마당까지 들려왔고 상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 감옥에서도 장남 대접 잘 받으시길 빌게. 상민은 비서에게 전화해 다음 단계로 진행하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최 여사의 병세는 상민 부부의 극진한 간병 덕분에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의지가 강해 재활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고 최 여사는 매일 미영을 보며 참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상민은 이제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가문의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키는 최후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VIP 병실의 화려함 속에서 시어머니와 막내 아들 부부의 기묘한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형제들은 면회가 거부된 채 병원 주변을 맴돌며 돈줄이 끊긴 현실에 절규했습니다. 현주는 백화점에서 샀던 옷들을 반품하려 했으나 이미 입어서 거절당하자 매장 바닥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상민은 그런 소식을 보고받을 때마다 자신이 겪었던 명절의 수모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고 진정한 중대 발표는 최 여사의 입이 트이는 날을 위해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병실의 모니터 불빛을 보며 서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병동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상민은 어머니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가짜 효도와 진짜 배신이 만천하에 드러날 시간임을 알렸습니다. 최 여사는 상민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동자에는 정과는 다른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문의 제국은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상민은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왕국을 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병실 안은 정적만이 감돌았고 오직 최 여사의 거친 호흡소리와 심박동기 기계음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창가에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고 미영은 최 여사의 굳어버린 다리를 정성스럽게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다가 미영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미세하게 떨림을 보였습니다. 미영이 따뜻한 수건으로 최 여사의 얼굴을 닦아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창밖 보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미영의 물음에 최 여사의 눈동자가 천천히 미영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최 여사는 마비된 입술을 비틀며 무언가 소리를 내려 했으나 목구멍에서는 쇳소리 같은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답답한 듯 건강한 쪽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툭툭 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민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 최 여사의 손을 가만히 잡아 눌렀습니다. 어머니, 무리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형들은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민의 말이 끝나자마자 최 여사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상민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최 여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상민의 손등에 앉아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 안, 하, 다. 상민은 손등에 전해지는 어머니의 진심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돈밖에 모르고 자식들을 줄 세우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사과는 상민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을 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으세요? 저 명절 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상민이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쏘아붙였지만 최 여사는 포기하지 않고 미영의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최 여사는 미영의 손바닥에 줘 라고 쓴 뒤 자신의 가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미영이 최 여사의 환자복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최 여사는 그 열쇠를 상민에게 건네며 침대 및 서랍을 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나왔고 그 안에는 형들도 전혀 몰랐던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 여사가 젊은 시절부터 남편 몰래 모아두었던 강남 요지의 상가 지분과 비상장 주식 증명서들이었습니다. 상민은 예상치 못한 막대한 자산 규모에 눈을 크게 떴고 미영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는 상민을 가까이 불러들여 귓속말을 하듯 낮은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그 놈들 한 푼도 주지 마. 전부 내 거야. 최 여사의 목소리에는 장남 영식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막내 아들 부부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민은 곧바로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법률 대리인을 병실로 불러 정식 유언장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변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최 여사는 지장이 아닌 본인의 이름 석자를 온 힘을 다해 써내려갔습니다. 모든 재산을 상민과 미영 부부에게 상속하며 이전의 모든 증여는 불법 점유로 간주에 회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완료되자 최 여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뒤 상민은 병원 재활센터의 도움을 받아 최 여사를 위한 특별한 재활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최첨단 장비와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최 여사의 마비된 근육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매일 아침 직접 끓인 영양죽을 들고 병원을 찾아 최 여사의 입에 정성껏 넣어 주었습니다. 최 여사는 미영이 떠주는 죽을 받아 먹으며 예전의 고집스러운 눈빛이 아닌 따뜻하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어느덧 최 여사는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씩 뗄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영식과 둘째 형은 어머니의 퇴원 소식을 듣고 다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형제들은 병원 로비에서 상민의 비서에게 가로막혀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가 모시겠다는데 왜 막아? 상민이 이 자식, 엄마 재산 빼돌리려고 가둬둔 거 다 안다. 영식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비서가 말없이 법원에서 발급받은 접근 금지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영식은 서류를 찢어 발기며 날뛰었지만 이미 상민이 매수해 놓은 경비업체 직원들에 의해 병원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영식의 아내 현주는 남편의 옷소매를 붙잡고 울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라며 통곡했습니다. 상민은 병실 창문 너머로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시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민은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자 추석 당일에 맞춰 특별한 가족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문의 모든 악연을 끊어내고 서열을 재편하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상민은 형들에게 어머니가 재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겠다고 하니 병원 대연회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들은 그 소식에 마지막 희망을 품고 서로 먼저 가겠다고 다투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상민은 연회장의 조명을 조정하며 미영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우리 인생에서 저 인간들은 영원히 사라질 거야. 미영은 단아하게 차려입은 한복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상민이 고용한 변호사들과 보안 요원들이 철통 같은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을 꿈에도 모른 채 유산의 향기에 취해 병원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상민은 최 여사의 휠체어를 밀며 연회장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어둠이 깔린 연회장 안으로 형제들이 탐욕스러운 눈빛을 빛내며 하나둘씩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대연회장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영식과 둘째 형 부부가 마치 굶주린 늑대들처럼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연회장의 화려한 장식과 상민의 비서들이 정렬해 있는 모습에 잠시 기가 죽었으나 이내 단상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보고는 눈을 번뜩였습니다. 영식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상민의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야, 상민아.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이런 데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변호사 불러서 재산 분할 사인부터 해라. 영식의 외침에 뒤따라오던 현주가 미영의 화려한 한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현주는 자기도 모르게 미영의 기품에 눌려 멈칫하면서도 앙칼진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동서, 아주 살판났네. 그동안 우리 속이고 어디서 이런 돈을 긁어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재산은 장손인 우리 거야. 꿈도 꾸지 마. 상민은 대꾸 대신 최 여사의 휠체어를 천천히 돌려 형제들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최 여사는 아직 얼굴 한쪽 근육이 부자연스러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생전 어느 때보다 서슬퍼런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어머니의 매서운 시선에 당황하여 뒷걸음질 칠 때 상민이 품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형수님. 오늘 이 자리는 재산을 나눠주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들이 저지른 죗값을 청산하는 자리입니다. 상민의 낮은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들이 형제들 앞에 각각의 고소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식이 어머니 몰래 도장을 도용해 땅을 담보로 잡은 증거와 둘째 형이 가로챈 비자금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식이 얼굴이 흑빛이 되어 서류를 찢으려 들었으나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이게 뭐야? 상민이 이 자식이 어머니 협박해서 가짜 서류 만든 거 아니야? 영식이 바닥을 긁으며 비명을 지르자 휠체어에 앉아있던 최 여사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 여사는 억눌렸던 울분을 토해내듯 한자 한자 힘주어 일갈했습니다. 이 금수만도 못한 놈들아, 내가 죽어갈 때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다. 내 재산은 한 푼도 너희에게 안 준다. 최 여사의 서슬 퍼런 선언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현주가 미영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미영은 차갑게 현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현주를 내려다보며 명절날 주머니에 쑤셔 넣어졌던 5만 원권 2장을 꺼내 현주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형님,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 게 법도라면서요? 이제 형님이 그 법도대로 살아보세요. 우리는 오늘부로 이 집안과 완전히 인연을 끊겠습니다. 상민은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지방의 작은 선산 아래 붙은 낡은 흙집 한 채의 등기 서류를 던져주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지 아니면 감옥에 갈지 선택하라는 상민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개처럼 질질 끌려 연회장 밖으로 쫓겨났고 복도에는 그들의 처절한 비명만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명절 아침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청명하고 따뜻했습니다. 상민과 미영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이제는 건강을 회복해 지팡이를 짚고 걷는 최 여사를 모시고 앉았습니다. 차례상을 엎었던 그날의 분노는 사라지고 상위에는 미영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최 여사는 미영의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민아, 미영아, 내가 평생 눈이 멀어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내 자식이 누구인지 보이는구나. 최 여사의 참에 섞인 말에 상민은 조용히 어머니의 술잔을 채워드렸습니다. 미영은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의 모진 세월이 씻겨 내려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상민은 미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는 복수가 아닌 진정한 행복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에 떨지도 배신에 상처받지도 않는 자신들만의 단단한 왕국을 완성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선한 의지로 버틴 부부는 세상의 모든 축복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부부는 함께 잔을 들어 올리며 시련 끝에 찾아온 이 눈부신 아침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웃음소리가 펜트하우스 가득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때로는 남보다 못한 괴물이 되어 칼날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 도리를 저버린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텅 빈 손과 처절한 외로움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상민 씨 부부의 이야기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부부의 믿음이 있었기에 기적 같은 반전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고난의 순간을 함께 견뎌줄 진정한 내 편이 있나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사연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